역사적인 6,000피 개마. 이 시대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투자해야 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5천 간지 얼마 안 돼서 6천. 네. 예전에 굉장히 얼떨떨했거든요. 그런가 보다 이제. 근데 뭐 추가적으로 악재 없다고 하니까 더 오를 것 같다는 또 분위기도 되게 세고. 네. 와, 정말 이게 한국 증시가 맞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더 그런 걸 실감하시죠? 그렇죠. 네. 일단 5천까지 갈 때도 상당히 길었습니다만은 5천에서 6천 오는 기간은 더 빨랐습니다. 네. 지금 34일 만에 돌파를 했거든요. 사실상 한 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시총이 이제 5천조를 넘는 시대를 맞이했고요. 오늘 또 이제 다시 6,200을 터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일단 그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증시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지수가 특정 목표 지수에 도달할지 또는 어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단위가 바뀌는 단위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간다. 삼성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간다. 이렇게 가시권에 잡히는 목표 타겟이 있으면 사실상 시장이 밀어내는 이 심리나 추동력으로 보통 도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달하고 나면은 보통들이 이제 조정이나 횡보 또는 일부 이제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쭉 밀어 올라가는 추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뗄감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땡겨 쓰고 끌어 쓰고 다 땡겨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지점을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추동력으로 쓸 만한 뗄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될 때까지 일단 조정이나 횡보를 겪는 게 기본인데요. 지금 코스피 장세는 그런 과거의 흐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래 보았던 관행적인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5천이나 또 6천이나 6,200까지 오는 동안에 썼던 그 수많은 소재들이 네.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갈된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숫자가 바뀐 거지.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내려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볼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일단 네. 이렇게 좀 크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금 요즘에 좀 실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식 이런 부분이 우리 자산을 또 불리는 정말 건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 정부도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신뢰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5%나 뛰고 네.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100만 원 넘어갔고요. 예.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기록을 쓰고 있는데 맥쿼리에서 해외 채권사에서 며칠 전에 분석 내놨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34만 원, 하이닉스 170만 원 이렇게 오르주가를 제시했어요. 네. 34만 원이면 지금보다 13만 원 더 오른다는 그렇죠. 건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틀 전에 사실은 SK증권이죠.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160만 원의 전망치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맥쿼리가 더 높여서 34만 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170만 원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라고 입이 턱이 안 다물어질 정도의 수치긴 합니다. 지금 삼성이 20만 원인데 어저께요. 34만 원이면요. 몇 배입니까 사실상.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보고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로직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참고해야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172조로 일단 맥쿼리 자체 보고서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00조로 올렸습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죠. 네. 예, 그리고 내년에는 476조로 전망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272조로 전망을 해요. 내년에는 447조를 전망합니다. 같아져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202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270조 언저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회사가 올해 합치면 572조 단위의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보여낸다고 하는 거니까요.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이게
삼성전자의 30만 원, 하이닉스의 170만 원을 설명하는 로직인데요.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 영업이익이 그럼 가능한 기본적인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올해 D램 평균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203%를 위로 전망했어요. 무려 200%입니다. 낸드 역시 232%를 위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제가 볼 때는 핵심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영업이익 전망이 가능한 거고, 그 영업이익 전망이 가능하다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 현재 주가나 이런 거 PL 고려를 봤을 때는 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적정가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런 어떤 칩 관련한 가격의 200% 이상의 급등세가 확인될 것이냐가 네. 논리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요, 올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네. 즉각 보면 돼요. 그 네. 정도 단가가 나오느냐, 아. 피가 나오느냐죠. 그 다음에 그 정도 수량으로 팔고 있느냐, 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은, 2월 달 지금 반도체 수출량이 일단 10일치짜리가 정부 발표 나왔는데요. 네.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양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공시에서도 살짝 힌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기 물량 확보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Q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요. 이제 단가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볼 때는 올해 정말로 300조가 가능할 것인지를 낼 거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소 300조가 조금 과하다 싶을 수 있으면 조금 보수적인 전망치를 낸 증권사 거를 제가 몇 개 봤는데요. 여기도 한 199조 정도로 내는 걸로 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판매 단가의 증가율을 200%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한 그 절반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200조. 좀 세게 보면 300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정도는 적정하게 보면은 30만 원 내외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좀 위로 올려버리면 한 34만 원 선이고 네, 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원 후반에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리딩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주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역으로 다시 또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6,200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충분히 문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소간에 늘 받는 질문이 지금도 들어가요, 지금 싸요, 뭐 지금 비싸요라고 하는데 아직 문제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석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년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기업 매출 1위가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삼성전자 밑에 애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드디어 그- 넘어서서. 네, 그 정도까지도 현재 이 반도체 관련한 장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면 충분히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파티를 좀 즐기셔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계좌에 없는 분들은 얼마나 또 낙담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지금도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는 좀 듣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또 전문가분들은 또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의 저점이 불과 이제 1년 전쯤인가요? 뭐 예를 들어 저점이 뭐 5만 원 초반대, 뭐 4만 5천 원까지 찍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뭐 20만 원이니까 4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니까 더 오르겠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400% 정도의 수익률을 지금 말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만 원이면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만 원 선까지를 예를 들어 목표로 잡는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사실상 50%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압도적으로 매력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코스피 6천 가는데도 1위를 담당했던 현대차 그룹 이번 주에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현대차보다 또 기아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았었는데 또 기아가 뭐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뭐 새만금 투자 소식도 더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 로봇이라는 피지컬 AI 시대 완전히 좀 변모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를 좀 맥락 있게 좀 말씀드려 본다면 기존의 현대가 뭐 차를 잘 못 만든다든지 뭐
글로벌리한 이 지구 경영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연기관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하고 전기차 약간 캐즘에 있을 때 하이브리드도 잘 만들고 네. 뭐 미국에서 관세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유럽이나 남미나 인도 시장에서 또 만회하는 등 뭐 참 변모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잘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왜 현대의 주가가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었냐면 차 말고 바뀐 시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내달라라는 게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올 초에 CES를 통해서 완전히 그런 갈증을 해소했죠. 뭐 이제 로봇 관련해서 확실한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뭐 기염을 토하면서 상승률을 보여냈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이제 조정을 좀 겪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그 모멘텀을 살려내는 지금 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현대가 주춤하면서 미래 청사진을 잘 안 공개했을 뿐이지 지금 막상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한 깊이와 함께 아주 다층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게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모베드 바퀴 되게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 사장 CES에서 사실 최우 수확신상을 받았어요. 네. 놀랍더라고요. 예. 영상 보니까. 그리고 아틀라스는 뭐 확실하게 주인공 역할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로봇이 사실상 뭐 중국이나 미국의 로봇과 다른 게 뭐냐면 가장 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는 타임 테이블을 보여내는 로봇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028년에 뭐 시운전, 30년에 글로벌리한 양산 등등등 관련해서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는 모델이 흔치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곧 수익화가 잡힐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사진 때문에 1월 초에 환호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청사진 플러스 이거는 이제 곧 실용화나 매출로도 곧 이어질 수 있는 가시적으로 잡힐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중이고요. 다른 이제 현대 관련한 그룹들을 보면 예를 들어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그럼 우리가 주축이 되겠다고 해서 준비가 끝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 오토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AI는 그럼 현대그룹 전체의 AI 두뇌는 누가 될까라고 했더니 오토웨이브예요. 그러니까 공장 관련한 AI 또 생산 관련한 어떤 두뇌의 신경망 이런 것들이 좀 전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가 사실상 그동안 한 2년간 조용히 있었지만 사실상 역할 분담 및 실행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로봇 테마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기아는 뭐 기존에 있던 퍼포먼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내실이 탄탄한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또 두 자릿수 정도의 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그룹 전체가 로봇 테마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 주저함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에 준하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좋겠다라는 준비 태세가 끝났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현대 관련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뷰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많이 나오니 지수가 더 갈 수밖에요. 그리고 삼법 개정안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전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내용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9월부터 한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던 소재고 관련한 기업들이 어딘지 어느 회사가 자사주가 많은지 적은지 등등등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 통과를 통해서 단기간에 뭐 모르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반짝할 수 있는 호재 측면에서는 조금 좀 빛이 바랜 측면은 네.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중장기적인 역할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깊고 넓게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새롭게 봐도 된다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기업의 실질 가치가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거나 매력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자사주 의무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관해서 배당 관련한 유인책도 하나 생겼죠. 이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유인책도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주주 입장에서는 완벽한 주주 환원책이 다 통과된 그렇죠.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 관련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있을 때
그래 너희들 반도체 잘 만드는 것도 알고 차 잘 만드는 것도 알아라고 했는데 그럼 뭐하니? 그 이익이 항상 대주주 일가라든지 회사에만 쌓여있지 주주들에게 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적정 가격으로 주가가 반영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 함께 자사유무소가 이게 법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장기 투자해야 될 많은 분들 또는 이제 글로벌리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에 대해서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고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 더하기 이제 배당이나 환원을 통한 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통한 환원까지도 밸류에이션이 얹어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6,000P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을 볼 때 반드시 갖춰져야 될 어떤 하나의 뭐랄까 퍼즐이 완성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넓고 깊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를 계속 겪으면서 네. 실질적으로 그 위력을 더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나 뭐 이란 문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고는 괜찮은데 외국에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 이슈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아, 미국 이슈요. 관세. 이게 참 문제인데요. 조금 이제 예리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호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 처분의 근거 법률을 IEPA, 쉽게 말하면 이제 긴급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법률을 근거로 삼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무효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무효 판결이 날 것이라는 예상은 미국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률에 대통령의 행정 권한은 규제, 레귤레이트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건데 레귤레이트하는 권한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권한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세에 관해서는 미국 헌법에도 명백히 의회 권한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무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인데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액션을 취할 것인가라고 네.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액션할 것인가 이 두 갈래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퍼포먼스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 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개별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순서로 플랜 B, C, D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요. 네. 각각에 관한 법률 전부 다 냉정하게 볼 때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는요. 국제 수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국제 수지 문제 없어요. 그리고 122조는 150일 한시법이에요. 네. 150일 조치를 연장하려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즉 여전히 불확실성 속으로 미국 경제를 던져놓고 있고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어떤 상대국에게도 역시 불확실성을 던져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리스크가 또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확장법 232조가 만약에 발동될 경우에는 현재는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의 개별 품목 관세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른 어떤 품목이 지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즉각적으로 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6000 시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 여러분 잘 참고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동시에 이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글로벌 배터리 패권을 위한 그런 심리 그리고 특허 소송 중인 상황에서 핵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윤석정 경제평론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다뤄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LG화학과 LG엔솔이 이제 동시에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관련 특허 이런 부분에서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없다. 예, 네. 예. 사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관련 특허를 갖다가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특허를 갖다 얻기까지는 공짜가 아니었죠.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쌓아놓은 특허들인데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무단 침해하는 걸 갖다가 볼 수는 없다라는 네. 어떤 내용인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약 3만 6천 건에서 한 4만 건 정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G화학 것까지 합치면 약 한 5만 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은 거냐면은
삼성의 SDI가 관련 특허가 2위인데 한 2만 1,000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2배가 훨씬 넘는 거고요. 뭐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CATL이 갖고 있는 특허가 한 1만 건 정도 돼요. 그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엄청난 특허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예. 특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최근 5년간 특허 출원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허 경영을 갖다가 가속화한 어떤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LG 화학에서 분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특허 경영을 갖다가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5년 사이에 보유 특허 수를 갖다가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BMS 분야,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도 2018년에서 2022년 기준 5,400 약 70여 건의 특허를 갖다 확보했습니다. 이 특허가 어느 정도나 많은 거냐면은 중국 상위 5개 회사의 합산 건수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고요. 아까 리포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의 특허도 일본 도요타에 의해서 2위 정도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특허를 굉장히 촘촘하고 공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LG화학 특허는 약간 좀 특이점이 있어요. 소재 업체잖아요. 그래 핵심 소재에 대한 특허망을 갖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가령 뭐 양극재 표면 코팅이라든지 결정 구조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제조 공정 등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갖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특허 소송 중인데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네. LG 그룹 쪽에서 그 특허의 어떤 전면전을 선포한 게 사실은 24년 4월부터예요. 특허 전쟁을 갖다 본격화한 시점이 24년 4월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 특허 무임 승차에 대해서 소송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LG가 수십 년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 기술을 갖다가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핵심 전략 특허만 이 시점에서 580여 건이 이게 도용이 됐다. 이렇게 LG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LG 측은 튤립 이노베이션이라고 유럽의 특허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헝가리 소재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이제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법적 어떤 뭐라고 할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주요 이제 소송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LG 엔솔 대 중국 신황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3연승을 거둡니다. 이 시점이 언제면 25년 5월과 7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그 특허 침해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분리막 및 그다음에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거고요. 네. 이 독일 법원에서 LG 쪽의 손을 갖다가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신황다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고요. 잔여 물량을 갖다 전체 회수하거나 폐기해라. 그다음에 손해배상 명령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명령이라는 게 독일에 이제 한정된 거예요. 독일 특허 법원에 낸 거니까. 근데 해당 배터리를 갖다 탑재한 차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차량이냐면 다짜 스프링이라는 차량인데 다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짜. 예. 예. 르노의 저가형 모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르노. 르노.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독일 내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황다가 그 소송을 대리한 튤립 이노베이션이 니들 이거 쓰려고 하면은 로얄티라든지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계속 그 배터리를 갖다 팔고 있는 거죠. 완성차 업체한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에 나섰냐면 올해 1월입니다. 이 소송이 한국으로까지 이제 확전이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으로 확전이 됐냐면 신황다와 지리자동차 상대로 공식 제소를 했습니다. 신황대는 뭐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한 건데 왜 지리자동차에 대해서 이 공식으로 제소를 했냐면은 르노 코리아의 2대 주주가 르노의 2대 주주가 지리자동차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지리자동차까지 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 다시 말해서 단순 배터리 단품이 아니라 지리자동차와 연관된 르노 코리아의 어떤 모델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랑콜 클라우스라고 이게 하이브리드 버전이거든요. 거기 탑재된 배터리가 바로 신황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결이 나겠죠.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탑재한 르노코니아에 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못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 르노코리아 측에서 신황다 측에 압력을 가하겠죠. 이거 큰일 났으니까 빨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라. 네. 라는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 배터리 소송 자체가 배터리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차 업체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이게 만약에 특허 침해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차를 판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 그러면 이거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배터리 업체를 갖다가 압박을 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할 거다라는 어떤 생각하에 이 소송을 갖다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유의미한 소송 하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대 중국 BYD를 상대로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P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갖다가 이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소송을 제기한 거냐면 2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BYD 본사 및 유럽 내 9개 계열사를 갖다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미국 소재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인 BMS 이노베이션이 나섰습니다. BMS 이노베이션. 아까 튤립 이노베이션하고 네, 네. 다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로벌 점유율 어떻게 보면 전기차만에서 1위, 2위를 다툰다고 하잖아요. BYD에 직접 칼을 빼들었는데 뭔 특허를 갖다가 그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냐면은 이거는 그 2차 전지 관리 기술, 그러니까 BMS 시스템이겠죠. 그다음에 배터리 통신과 관련된 핵심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갖다가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 했기 때문에 이게 이 UPC, 그러니까 유럽 통합 특허 법원 여기에 그 가입한 유럽 내 국가들 현재는 18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가령 뭐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18개국이 전부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18개국에서는 이제 이 배터리를 갖다가 쓰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를 못 쓰게 되면 BYD의 유럽 수출 자체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냐면은 물류망 자체가 엉킬 거 아니에요. 가령 18개국에서 금지가 되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 가입 안 한, 그러니까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 가입을 안 한, 그리고 비준을 안 한 다른 국가들 있습니다. 뭐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등이 있는데 이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 물류망이 얽히고 이 해당 브랜드가 완전히 신뢰도를 잃었으니까 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 영향이 유럽 전역에 그 뭐라고 할까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승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송이 이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24년 8월에 제기된 소송이거든요. LG화학 대 중국 롱바이, 한국 이름은 한국 자회사가 제세능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거는 양극직 특허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국 특허 심판원에서는 이겼죠. 근데 이게 26년 2월, 바로 이번 달이죠. 제세능원의 충주 공장 가동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LG화학이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양극재부터 뭐 배터리 완성차 같이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건데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IP 관련해서 방어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공짜 네. 장점이 없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도. 네. 이게 한국 배터리 그리고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네. 그 LG 측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 모델을 갖다가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대표적인 기업이 그 퀄컴이지 않습니까? 퀄컴은 매년 그 라이선스 그 수익으로만 뭐 수조 원 정도를 벌고 있잖아요. 보통 그 라이선스 피 같은 게, 그러니까 로열티 피가 얼마냐면은 핵심 전략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가액의 1에서 3% 정도를 갖다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비싸잖아요. 네. 특히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1에서 3% 정도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대략 추산을 하게 되면은 한 1년에 수천억에서 한 조 단위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로열티 수익 모델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게 지금
그 특허 전략 특허를 24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전략 특허를 갖다가 침해했다고 본 게 LG 쪽의 입장을 보게 되면 한 580여 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580여 건이란 뭐냐면은 중국에 해외에 수출하는 모든 전기차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BYD만 하도 이게 수백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얄티 수익 하나의 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될 수가 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국 배터리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배터리가 글로벌 진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가령 뭐 이 굳이 진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로얄티나 라이선스 피를 내고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테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특허망을 갖다가 피해서 자체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배터리만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의 어떤 글로벌 진출, 그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어떤 기술 어떤 탈취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특히 중국 업체들 배터리를 쓸 경우에도 사실 이게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 이걸 요구를 할 겁니다. 결국은 타사의 특허를 니들이 침해하지 않았느냐. 그걸 갖다가 니들이 보증을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향후 소송 발생 시에는 배터리사가 모든 손해배상과 아니면은 리콜 비용 등을 책임진다는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중국 배터리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이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거란 얘기죠. 기존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한번 돌아볼 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허에 소송해서 만약에 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 자체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터리도 바꿔야 되지만 설계 자체도 바꿔야 되니까 이 완성차 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K배터리의 어떤 프리미엄 및 협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IP를 침해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완전한 어떤 독자적인 자신만의 IP를 갖고 있는, 결국 한국 K배터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느니 한국산 배터리를 쓰겠다 하는 뭐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예. 사실 엄청난 연구와 또 개발 비용을 들여서 IP를 구축한 건데 네네네. 그걸 그냥 도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예, 그걸 예.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잘 된다면 또 하나의 좀 든든한 수익 창출력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유럽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스텔란티스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룹들이 이제 기존에 그 중국산 배터리가 싸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써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네. 한국 지금 무역 심판원에서 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황다이 배터리를 탑재한 르노 코리아의 어떤 특정 차에 대한 어떤 판매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내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뭐 완성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걸 갖다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그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어요. 네. 파워코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애는 쓰지만 이게 기술력의 한계와 초기 수율 확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그 중국 업체, 배터리 업체의 힘을 좀 빌리려고 얘기해요. 가령 뭐 고션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어떤 배터리 회사와 손을 잡아가지고 그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의 어떤 그 촘촘한 그 뭐라고 할까요? 특허 방어벽 이게 막혀서 사실 이런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원래 의도한 방향대로 성공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K배터리와 협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럽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그냥 무분별하게 써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소송들이 본격화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소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배터리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IP 클린 상태에 네. K 배터리로 희귀하거나 전략적 협력을 갖다가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애써 구축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IP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그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는 그게 하나의 그게 이제 그렇게 애를 쓴 어떤 그런 결과들이 결국은 K 배터리의 어떤 수혜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LG 측이 지금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허 소송 자체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급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네. 특히 UPC 미국 유럽 그 통합 특허 법원에서 이 BYD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전기차 세계 전기차 시장의 어떤 판도 자체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LG화학 소재 쪽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이쪽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소송 중인데 특허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K 배터리와 협력할 가능성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네요. 네,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강정수 블루다 AI 연구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과 할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적기에 와주셨는데 네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3% 오르다가 또 또 내렸죠.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 2024년과 2025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사실은 대단히 급증하는 주가가 급증을 했었고 올해 1월과 2월을 관통하면서 오히려 AI 주식에 대한 두려움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화되면서 생활재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좀 또는 소재주라든지 이런 주들에 대한 강세를 보였던 것은 뭐냐면 네. 무언가 조금 이거를 요즘 미국에서는 boring stock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지루한 스톡이라는 거죠. 즉 AI의 여파로부터 조금 안전한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갔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주식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무게중심의 추가 조금 바뀌었던 흔히 이른바 로테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AI주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링 스톡이라는 것들의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되고 있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에 있어서 지금 경제에 있어서 중심축은 분명하게 AI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루했던 M7의 1월과 2월의 흐름들이 2월 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3월 달에 반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3월에요? 네, 꼭 반전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흐름들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타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뭐 1% 빠진 것은 이제 자세히 실적 발표를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총 매출 이익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약해 보이더라. 그리고 젠스랑이 뭔가 넥스트 빅 피처를 보여줄 줄 알았더니 빅 피처는 보여주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건 3월 달에 있는 GTC 행사에서 보여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국 방문이 3월로 예고되고 있고 그전에 계속해서 H200에 대한 수출에 대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고 명쾌한 결정이 나고 있지 않는 즉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중국 측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엔비디아의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께서 뭐 지금은 한국 증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 될 것은 AI 경제의 중심 흐름들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저는 거기에서 가장 중심축인 엔비디아의 흐름, 그 주가의 어떠한 긍정적인 어떠한 발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시간 차이를 두고서 이것이 상관관계 속에서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볼링, 지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네. 결국 예전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기에 너무 충분한 조건을 그럼요. 갖고 있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지금 들을 수 없는 얘기도 곧 이벤트를 통해서 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메타와 관련해서 사실은 네네네. 메타가 엔비디아의 저기 칩을 갖다가 대량으로 수백만 개를 구입하겠다. 블랙웰과 베라루빈을 이것을 2월 초에 발표하고 나서 또 이번 주였죠. 2월 24일 날 AMD하고도 6기가와트의 정말 대규모의 칩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9월 달에 오픈AI가 엔비디아와 협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서 또 9월 말에는 2주 지나서는 AMD랑 발표했던 것처럼 일종의 멀티 벤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메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Diversify our computer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의 이 네트워킹 그 컴퓨팅 파워를 즉 서버 파워를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다양화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은 똑같은데 엔비디아, AMD로 다변하는 건지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엔비디아도 성장하고 네. AMD도 성장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지금 전체 매출의 61%를 여러분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 알파벳 그 네 개가 61%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개 기업이 작년에 약 4,300억 달러 정도의 카펙스 투자를 했습니다. 네.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것이 6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존이 이거 많이 하겠다, 메타가 많이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하겠다, 알파벳 많이 하겠다 발표하는 순간 주가 빠졌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냐면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총 시장이 커지면서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픈AI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 벤더들 즉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GPU 칩을 다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견고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독자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 GPU에 대항하고 있는 구글 TPU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들어보니까 같이 성장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구글이나 예를 들자면 구글이나 이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TPU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커지고 있는 것이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것은 이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네. 스토리 라인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직까지 로봇을 판매하는 거 아니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프로스펙트 티어리라고 해서 전망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 성장의 모멘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리 라인에서 구글이 독주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글이 독주했을 때 구글은 분명하게 엔비디아 칩도 이용했지만 TPU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앞서가는 것이 엔비디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 라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픈AI가 다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3월 달에 10억 명을 돌파했다, 이용자가. 또는 오픈AI가 모델을 예를 들면 5.5를 냈는데 제미나이를 조금 더 앞서는 것 같다. 이럴 땐 또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오픈AI는 사실은 당분간은 운명 공동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구글은 TPU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구글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무너질 거고 엔비디아가 다시 앞서간다라면 또 하나 중국에서 딥시크가 또 6월 3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높은데 엔비디아 칩을 쓰지도 않고도 딥시크가 놀라운 성적을 냈다. 이러면 또 하나 또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침들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뭐 성장하는 데 부침이니까 네. 그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네. 네, 성장통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진행을 하러.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업계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고.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말고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substance, 그러니까 네. 항상 경제 전체적인 시장이 커질 때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투자 여력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라서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 찰리민거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분산 투자? 정말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COE가 그러니까 이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는 거고 곡괭이하고 삽을 파는 거잖아요. 네. 이 곡괭이하고 삽에다가 나무를 공급하는 것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이윤율을 보여주고 있는 HBM, AI 칩에 있어서 대단히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양산을 실패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걸 성공하면 삼성전자가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특히 일반 디램하고 낸드 메모리의 그 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커지냐면 베라루빈 칩 하나에 20테라바이트의 SSD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지금 샌디스크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GPU에 20테라바이트의 SSD가 필요하다. 네. 그럼 이 SSD를 지금 만들어내는 샌디스크가 지금 USB 만드는 기업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말도 못하게 지금 10배 가까이 상승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강점 뭐냐면 AI 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PC용이라든지 일반 서버용에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던 공장 부지를 저쪽 HBM 쪽으로 옮기다 보니 여기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는 HBM에서도 고수익률, 전통적인 D램과 낸드에서도 고수익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약간 앉아서 돈 버는 느낌? 그렇죠. 그런데 SK하이닉스도 좋지만 SK하이닉스보다 리스크가 좀 더 분산되는 것은 두 군데서 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네. SK하이닉스는 좀 더 HBM에 집중되어 있다라면 이 시장도 물론 그래서 시그널을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모든 지금 출발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빅테크 4인방입니다. 이들이 투자를 줄인다. 는 뉴스가 나오면은 연쇄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와 함께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먼저 빠질 거고 삼성전자도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이클을 그려보면서 네. 낸드 메모리마저도 일반 메모리마저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도 타격을 갖는 이런 연쇄작용 속에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4개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정도만 보신다라면 크게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지. 이미 또 올랐으니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어제 100만 원과 20만 원을 넘은 거잖아요. 네, 역사적인 네, 어떤 네. 기준치를 넘었는데 이제는 다 올랐으니 과거에 세계 공항, 미국의 공항 직전에 구두 닦기도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투자자가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뭐 이러한 상황들에 걱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심리적으로 위험하고 뭔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흔들 뉴스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AI 경제가 멈춰버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연쇄작용 속에서 한국 주시장이라든지 한국의 기업들도 그 강풍으로부터 그 여파로부터 피해갈 수 없지만 그 핵심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은 상수잖아요. 네. 변동성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가는 내려갔다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몰락의 징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참 오늘 자리에서도 뭐 8만 원에 팔았다, 9만 원에 팔았다, 21만 원에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사실 10만 원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20만 원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네. 물론 이제 주식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의 철학과 목표가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시험하고 강조하는 것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돈이 더 있더라도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수에서 특별한 달만
이번 달은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씩을 투자하다가 이번 달은 2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더블 다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거를 근데 저는 3배 이상 가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개인이고 이것이 저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주변에서 워낙 지금 코스피가 6천을 가고 뭐 이러다 보니 안 하고 있는 내가 바보 같고 근데 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뭐 여러분들 주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장 큰 거는 유동성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네.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유동시장이 없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냉각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이 지금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상승 구조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주식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는 가장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AI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 네. 현재로서는 좀 안전하게 계속해서 분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호가와 지금의 SK하이닉스의 가격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강정수 박사님이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대부분 이 말씀을 또 저명하신 분들 하셔서 네. 이게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려진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살 이유는 또 네, 없다라는 네, 쪽으로 네. 말씀해 주셨고, 근데 샌디스크에서 네.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올 만한 시점이죠. 너무 올랐어요. 어. 왜냐하면 샌디스크의 지금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매출이 증가하는 거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현재 지금 앞으로 베라 루빈이 올해 말부터 양산이 아니라 시범 생산을 하고 2020년 7년부터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학습 단위에서도 GPU가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흔히 말하는 이런 저장 메모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퍼런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퍼런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AI를 점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다가 가져오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하는 질문들을 여기다 갖다 쓰기도 해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 메모리, 그러니까 전통 메모리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베라 루빈 하나에 20TB가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샌디스크에 대한 니즈는 강한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 좀 돈 많이 버는데 우리도 한번 공장 증설을 해서 저 매출 한번 잡아볼까? 네. 이거를 못 가는 이유가 지금 HBM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해야 되지만 항상 전통적인 SSD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되면 하강 곡선을 가질까봐 들어가더라도 되게 조금씩 보수적으로 공장을 증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병목이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럼 샌디스키가 매출이 갑자기 AI 특수돼서 엄청 팔았다가 내년부터는 AI 특수 끝나가지고 원위치로 USB만 팔고 기업용 eSSD만 파는 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베라루빈이 존재하는 이고 확산되는 이상 이러한 샌디스크가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것이 이제 공매도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통해서 조정을 기관들이 저는 시도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을 가지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샌디스크의 10배 이상 올라갔던 것이 다시 5배로 그러니까 뭐 50%가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일이 당분간 저는 발생할 수 있는 물적 근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 그 메모리 공급하는 업체는 지금 아주 축제 분위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메모리를 갖다 쓰는 업체는 굉장히 저는 예. 재앙적인 뉴스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레페카드라든지 뭐 이런 델 같은 기업이죠. 즉 왜냐하면 가격을 쉽게 전이 소비자에게 못 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랜드 메모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 가격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올려도 3배, 4배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하죠. 즉 가격을 올렸을 때 최종 소비자가 그것에 대한 수요를 줄여버릴 수 있거나 또는 흔히 말하는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하반기에 사자, 내년에 사자라고 컴퓨터 지금 그렇다고 고장난 거 아니니 고장났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네. 지금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 했던 소비자는 반드시 소비를 지연시킵니다. 시장이 지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후레페카드는 이것을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 비용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진이 거의 제로로 수렴할 수 있는 압박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물건을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로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파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에이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좀 재앙적인 뉴스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장의 가격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거품의 붕괴 신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많아가지고 흠뻑 빠져드는데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슈가 엄청 났었잖아요. 네. 거의 충격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쭉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업 행사를 화요일 날 열었었는데 아니다 너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휘자의 역할이야 이러면서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시험대 위겠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네. 담론이에요. 네. 클로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담론인 거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변화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에 의해서 1차적인 타격을 받는 시장은 흔히 말하는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 사무직 일자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단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코딩 자체가 AI가 대체하기 가장 좋은 그렇죠. 가장 좋은 대상인 네, 거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시장도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도 얘기하면서 토탈 마켓이 커지느냐 안 커지냐의 문제인데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될 것인데요.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암묵지라는 게 있죠. 여러분 AI는 바둑은 잘 두고 체스는 잘 둬도요. 포카는 잘 못 둬요. 상대방의 패를 모르니까요. 근데 기업에는 상대방의 패를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기업의 노하우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명목적인 지식으로 전환시켜 놓지 않거든요. 저항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화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되게 힘들다는 거고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구조는 앞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체가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AI에서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이해가 네, 잘 네. 되네요. 예. 네. 예.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고 네. 비즈니스의 매출 구조는 줄어들겠죠. 흔히 말하는 시트 베이스드, 즉 직원 수가 100명이면 100명당 라이센스 비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50명으로 깎아달라고 하면은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세일즈포스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황금 시대는 끝났지만 세일즈포스의 기업의 매출이 뭐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기울 수 있겠네요. 시장이 너무나 근데 뭐 저는 지금 추가로 이제는 저점 매수 시점이라고 해서 세일즈포스라든지 워크데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M7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1월과 2월에는 너무 흔히 말해서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가서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6월 정도에 삼성전자가 막 40만 전자 가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가고 이러면은 불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2개월, 짧게는 2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 횡보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흐름인 거고 M7이 2024년에 2025년 심하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보링 스톡으로 사람들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관심이 이동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데 고민하겠죠. 여기 갔더니 여기 실적이 또 그렇다고 해서 황금빛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지만 갑자기 뭐 코카콜라가 2배 오르겠어요? 네.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코카콜라로 갔던 돈이 다시 그래도 지금은 성장은 M7이구나. M7으로 좀 돌아오는 시점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부분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나와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개막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약간 얼떨떨한 기분인데요. 이렇게 주가 상승의 속도가 높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시장이 쭉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한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는데요.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6천 시대에 만나 뵙게 되네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했듯이 돌발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요소가 이란 이슈입니다. 네. 아직 끝나진 않았고 우리가 대기 상태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앞에 그 전문가께서도 이제 코멘트 주셨지만 국내는 딱히 이렇게 악재가 없거든요.
호재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만일 국내에 조정이 있다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미국발이다. 네. 예, 조정의 빌미는 미국이 줄 텐데 미국 내의 문제거나 미국이 촉발한 대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코너에 좀 몰려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밀었던 관세도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가 났고, 그 다음에 지금 ICE 이민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소위 그 역대 가장 낮은 지금 소위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의 패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란 그러니까 대외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란 이슈가 상당히 뭐랄까요? 만지작거리는 카드, 네.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유가 올라가면은 뭐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을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마가 진영,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표적인 소위 지지 세력 중에 마가 진영한테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직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 이번에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도 이제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소위 그 선거 자금줄, 돈줄 중에 큰 것이 빅오일입니다. 네. 대형 그러한 그 석유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불만이 예,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꾸 이제 국내에서 뭔가 안 하고 해외 나가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짜증내야 하고 있는데 유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오르면 오히려 비고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텍사스나 셰일 오일이 많이 나오는 노스다코타 뭐 이런 지역에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 하락. 네. 특히 텍사스에서는 얼마 전에 또 상원 그 지역 상원의원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분명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란의 최대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번 국면을 활용해서 이란을 주저앉히고 싶어 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다른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거 자금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다 모인다면 이란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것이 엄청난 충격일 거냐 일시적일 거냐. 왜냐하면 작년에 이란을 이미 한번 때려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란을 혹시 때리더라도 작년 여름께 때린 것처럼 단기간이 끝난다면 시장은 큰 반응을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다들 우려하는 게 혹시라도 전면전 지상군이 투입된다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를 쓴다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트럼프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두 가지 카드는 혹시라도 지상군 투입이 있느냐 아니면 그에 반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좀 상당히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냐 단기간에 그칠 거냐의 그러한 이제 소위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나오면 그건 좀 큰일 난 일이네요. 왜냐하면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네. 미국은 큰 이슈가 없는데 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원유 생산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의 거의 한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긴 하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상당히 악재일 수 있어서 뭐 그거는 또 이 아시아권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지금 수익률 또 아시아도 상당히 좋은데 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 카드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는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큼의 악재가 없는데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카드를 만작만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약간 좀 찝찝한 맞습니다. 국면인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6,000피 넘어서 또 기록을 쓰고 있는 하루인데 어떻게 보면은 6,000피까지 간 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34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리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해외 증권사에서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쭉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종목의 추가 상승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나올 데이터는 나왔거든요. 예, 네. 일차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매주 보면은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시장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못 쫓아간다는 건 이제 소위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전망치를 내는데 계속 어차피 분석가들은 단계적으로 소위 스팟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계약 관계나 장기 계약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다행히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그저께 밤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트리니라는 데에서 이게 2028년에 세계 정보 위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서 아마 인공지능으로 이제 해석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AI-발 크라이시스,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요게 그 내용이 약간 소설 같긴 해요. 좀 너무 최악의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연이어 발생해서 미국이 2028년엔 거의 경기 침체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약간 공상과학 소설처럼 만들어 놓긴 했지만 흥미로운 거는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들 좀 AI 투자가 과연 무조건 다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업종들에 언급되어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 어제는 좀 반등했지만 그 전날까지도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소위 금융 결제 업체들 마스터카드나 아멕스나 이런 데들 주가가 늘 안정적인 종목들도 엄청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출 기관인 캐피탈원 뭐 이런 데도 주가가 꽤 급락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중개 플랫폼들이라고 그러죠. 뭐 우버니, 그 다음에 도어대시, 그러니까 저기 우리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네, 데죠. 네. 이런 데들 주가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산모대출 회사 블랙아웃이니 KKR이니 블랙스토리나 이런 데 주가들도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건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긁혔다고 봐야겠죠. 우리 긁혔다고 표현한 예, 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언제든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마음속에 이게 긁힐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반응을 한 거다.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보고서였다. 왜냐하면 수혜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AI 인프라, 전력, 블록체인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반도체 제조로서 국가로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을 최대의 수혜국으로 꽂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 상당히 AI 위기가 오더라도 최고의 수혜는 여전히 한국과 대만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제 사실은 또 주가 오늘 뭐 이런 데 상승에 기여를 한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인도가 최대 피해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들어갔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인데 이렇게 되면 실업이 10%나 오르고 그 실업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성장률도 안 좋아지고 자산 가격 떨어지고 뭐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다 연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막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의 최대 사실은 소위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일거리를 넘겨주는 게 인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저렴한 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은 미국으로부터의 매출이 70-80% 되는데 이것이 AI가 다 대체해버리면은 인도의 먹거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인도가 이제 거기 언급이 됐다 보셔야 될 건데 어쨌든 현재 AI가 뭐 그러니까 소위 낙관적이든 위기가 오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은 어쨌든 너무 주가가 단기 급등해서
그것이 이제 숨막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수혜 업종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AI의 수혜 국가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는 있네요. 예. 그러니까 뉴욕 증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쭉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연관성으로 항상 이렇게 좀 동반해서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면서 간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은 이제 관세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 이후에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10%로 가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각 산업별로 우리가 혹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예. 뭐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 카드를 결코 쉽게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끈 환해서 10%, 15% 막 내질렀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그 중간 선거 전까지 현재의 그런 관세 수입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다른 나라의 압박 수단, 협상 수단으로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들고 나온 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딱 3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10%든 15%든 적용하겠다는 게 122조입니다. 이것이 보통 1974년도에 국제수지 적자를 걱정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미 사문화된 법이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써먹기 좋은 게 뭐냐면 보편, 현재 상호관세처럼 보편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첫 번째 네.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150일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만 하면 되고 150일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대 15%까지 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걸로 1차적으로는 시간을 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원래 전가의 보도인 2가지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외우셔야 될 게 301조하고 232조입니다. 301조의 키워드는 보복입니다. 보복. 상대방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저 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소위 심지어는 이제 그 기간의 제한도 없고 관세율도 언리밋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네. 무서운 거죠. 예. 그다음에 4년마다 그냥 검토만 하고 무제한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요게 아쉬운 거는 사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301조 지금 122조로 벌어들인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301조에 대한 조사를 할 거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232조입니다. 요거는 뭘로 키워드가 뭐냐면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안 차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보고서가 필요한데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나 관세율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특정 업종이나 국가에 대해서 301조와 232조를 활용해서 아마도 더 공격적인 그러한 관세 위협을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232조 조항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미 이 여기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여기서 반도체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사실 유예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또 우리한테 받아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질 가능성 그것은 낮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조용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야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트럼프의 심기 관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거를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중국과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오히려 파티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상호관세가 어쨌든 1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1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매겨졌던 것보다는 5%에서 한 10%까지 낮아지는 거니까 중국은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혹시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요런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추가적으로 또 계속 상승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제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거는 외국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요인을 극복하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다고 보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 관세 이슈만 놓고 보면 애초에 높게
매겨 35% 이렇게 높게 매겨지던 것이 15%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301조나 232조를 활용을 해서 아마도 좀 더 공격적으로 미국이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관세 이슈보다는 중국은 내부에 지금 소비가 둔화돼 있고 부동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더 내재해 있어서 실제로 주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연초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거의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차트 지금 열려 있지만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국가별 대표 ETF입니다. 우리 한국이 확실히 43%로 가장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중국 제외한 신흥국, 대표적으로 브라질 뭐 이런 데들이 성과가 좋으면서 지금 신흥국이 17% 좋고요. 근데 중국, 미국 보시면은 거의 오른 게 없죠. 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인데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25개 종목으로 쫓아가는 ETF는 지금 연초 대비 한 8, 9%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중국은 사실은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내부의 소위 내수 진작을 위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자금이 좀 더 그쪽으로 몰릴 것 같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AI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성과 플러스 우리 내부 개혁, 그런 이제 우리 상법 개정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신흥국 쪽은 브라질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좋아서 이것이 좋아서 계속 가는 것이라서 이 두 가지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드러켄밀러 너무 대표적인 투자 대가가 올 작년 말부터 브라질에 집중 투자를 또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흐름 자체는 좋을 텐데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냐? 그것은 아직 그것은 좀 약간의 이제 물음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것도 잠시 좀 언급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이제 유동성의 가늠자 네. 또 내지는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한 가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에서 좀 많이 좀 탈락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전엔 약간 신비감이 있었어요. 뭔가 비트코인은 다른 거래소에서 뭔가를 따로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ETF가 생기면서 소위 주류 마켓으로 주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이제 흔한 그냥 소위 원 오브 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도파민 투자.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도파민 뿜뿜 나오는 이제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한 투자인데 대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배팅 시장이죠. 뭐냐면 칼시나 또는 이제 폴리마켓 같은 데서 정말로 희한한 다양한 걸 갖고 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 갖고도 배팅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 잘 맞아요. 그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연준에서 리서치를 내서 이거 칼 씻고 쫓아가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이제 소위 도파민 투자는 비트코인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 면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뭔가 인덱스로 뭔가 선행 지표로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혹시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많이 변모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변화가 됐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산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장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